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오늘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잡지 못했습니다.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2일째인데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보통 이틀 전에는 선고일 통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내일 통보가 없으면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뭔가 헌법재판관들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경우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큽니다.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들의 임기 4월 18일 끝나거든요. 이 점을 감안하면 그전에는 뭔가 결론을 내려고 할 텐데 상당히 복잡한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헌법재판관들은 외부에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고 평의를 이어갔다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혜리 기자, 오늘 평의는 끝난 겁니까? 네, 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의를 했지만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퇴근했습니다. 아직도 사무실 곳곳엔 불이 켜져 있는데요. 일부 연구관들만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통상 헌법재판관 8명은 오후 2시에 평의를 열지만 오늘은 오후 2시에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마친 뒤에 평의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로 당초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밤 9시인 지금 이 시각까지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목요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헌재가 통상적으로 이틀이나 사흘 전에 선고일을 공지해왔고 지자체나 경찰 등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만큼 하루 전에 급하게 통지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까지도 선고일 통보가 없다면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날인 오는 26일 이후나 4월 초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관 8명 중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기 때문에 그전엔 선고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TV조선 안혜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까지 선고기일을 알리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는 4주차에 접어듭니다. 쟁점이 많고 복잡한 재판이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평의가 길어지는 건 재판관 8명이 인용이나 기각, 각하 3가지 의견으로 격론을 벌이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은 지난달 25일 최후 진술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일째인 오늘까지 재판관들은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2주를 훌쩍 넘었습니다. 재판관 8명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기각해야 한다, 소송 요건에 맞지 않으니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려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합의가 필요하지만 상당히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좀 교탁 상태에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A 변호사는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과 달리 만장일치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헌법재판관 출신 B 변호사는 윤 대통령 사건은 쟁점만 10가지가 넘어 재판관들이 각 쟁점에 대해 합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 측 요구대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뺄 건지도 논의해야 합니다.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히셨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출신 C 변호사는 이미 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린 상태에서 국론 분열을 우려해 결정문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재판관들의 평의는 헌법재판소 직원들도 접근할 수가 없고 도청도 불가능한 곳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선고 당일 재판관의 첫 마디만 들어도 탄핵 심판의 결과를 대략은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는데 한지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평의에서 쟁점별 입장이 정리되면 재판관들이 인용, 각하, 기각 등 의견을 표명하는 평결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이틀 전에 선고일을 통지하고 평결은 선고 당일 아침에 했습니다. 헌재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한 결정문을 미리 준비합니다.
판결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진 심판정에서 어떤 결정문을 읽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헌재 소장이 결정문을 다 읽기 전에도 미리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 8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선고는 5명에 대해 이루어졌는데 소수 의견이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부터 읽었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김영두 재판관께서 반면 소수 의견이 없었던 검사 3인의 경우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 20여 분 동안 쟁점별 위법, 위헌 여부 등을 설명한 뒤 주문을 마지막에 밝혔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던 겁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민주당이 덮는 듯 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건데 이재명 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까지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거칠게 나온 이유가 따로 있는 듯하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참을 만큼 참았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습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내일까지 임명하라고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여론 부담에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탄핵 소추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르면 20일 본회의 때 탄핵안을 처리하는 방안까지 거론됩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 비공개 회의 때 최대행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탄핵안 초안은 이미 만든 상태라고 했습니다.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표 역시 최대행의 이딴 거부권 행사와 마 후보자 미임명 등을 싸잡아 지적했습니다. 도저히 국무위원으로서 대행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늦어지는 헌재 선고에 초조한가 보다며 헌재와 정부를 대놓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평의, 과정이 민주당의 뜻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내부 분위기를 듣고 문영배 소장 대행의 SOS라도 받은 것이냐고 했고 원희룡 전 장관도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으니 확실한 내 편을 꼽겠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이 와중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본인들의 월급을 3%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셀프 인상이란 말이 나올 듯한데 헌재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맞춰서 매년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이 되다 보니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도 뉴스가 되네요. 류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94일째인 오늘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헌재는 최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재판관들의 봉급을 스스로 인상했습니다. 오늘 관보의 헌법재판소장은 1,312만 원, 헌법재판관은 929만 원으로 월급을 인상한다는 재판소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지난해보다 각각 3% 인상된 수치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라 문영배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명의 봉급을 929만 원으로 인상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됐다며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매년 해오던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재판관들에게는 업무 추진비도 지급되는데 헌재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찰과 소방입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격렬하게 지금도 맞서고 있는데 결론이 나면 어떤 식으로 불만이 표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가상훈련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본과 방패로 무장한 전국 경찰 기동대원들이 모여 불법 과격 집회에 대응하는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헬멧과 두툼한 진압복, 방패로 무장한 경찰 기동대원들이 일렬로 대오를 맞춰 한 발 한 발 물러납니다. 시위대가 던지는 물병을 방패로 막고 비좁은 통로에서 시위대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온 힘을 짜냅니다. 캡사이신 액체 분사기를 단 기동대원은 경찰버스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전국 시도경찰 기동대원 2,700명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불법 폭력 시위 대응 훈련을 했습니다. 헌재 앞엔 인파 밀집 사고에 주의하라는 입간판이 설치됐고 분신이나 방화 등에 대비한 소화기도 배치됐습니다.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헌재 앞 분위기는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도 선고 당일 인파 사고에 대비해 서울 시내 종합병원 18곳에 병상을 확보하고 사상자 발생 시 재난의료 지원팀을 운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파 밀집하고 돼서 우려가 되니까 미리 좀 대비를 잘 하자 이런 차원으로. 서울시는 선고 전후 사흘 동안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특별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거의 100일 만인데 헌재는 단 한 번의 변론, 그것도 2시간 정도 만에 재판을 끝냈습니다. 별로 따져볼 게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요. 졸속 탄핵을 방증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헌재도 한나라의 장관 자리가 비어있는데 빨리 결론 낼 수 있는 사건을 100일 동안 끈 데 대해 설명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는지요.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차례로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2024 헌나 6호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에 관한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96일 만에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입니다. 야당은 소추 사유로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박 장관 측은 소추 사유조차 불분명한 정치적 탄핵이라며 신속한 각하를 요청했습니다. 직무 정지가 목적이었던 겁니다. 민주당이 중심이 된 야당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눈에 가시었던 법무부 장관이 그냥 미웠고 어떻게든 그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반면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계엄에 가담했고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은 검찰이 계엄 수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박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문영배 권한대행은 즉시 기각했습니다. 저희가 증거조사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피청구에 대한 신문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96일 만에 열린 첫 변론이자 마지막 변론은 불과 2시간 만에 끝났고 선고기일은 추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황당 탄핵 정황은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 발언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 의원은 박 장관이 계엄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게 탄핵 사유라고 했습니다.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잘 납득이 안 가는 이유까지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었죠. 박 장관 측은 증거도 없고 논리비약적 궤변으로 장관을 탄핵하려 한다고 반발했는데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직접 재판부에 호소합니다. 전국 비상계엄에 대하여 목숨 걸고 반대하였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으니 탄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 장관은 국회 측 탄핵 사유가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를 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내란의 공모라는 법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궤변이고
정 위원장은 비상계엄 해제 뒤 박 장관이 참석했던 안가 모임에서 어떤 위험한 논의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라고 했습니다. 국회는 탄핵 소추안에 박 장관이 야당 의원을 노려봤다는 내용도 넣었다가 빼기도 했는데 박 장관 측은 소추 사유에 기재된 만큼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빼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 국회 측에서 쳐다보았다는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는데요. 네, 그건 소추 사유가 아니고요. 일종의 정황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박 장관은 졸속으로 탄핵을 하다 보니 증거도 없고 사유조차 불명확하다며 즉시 각하해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뉴스더 코너에서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함께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재명 대표는 국민 불면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많은 국민께서 잠들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에서 뜬금없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빨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실 것을 주제와 관련 없지만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네,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그거였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빨리 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정작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도 상당히 지연하고 있다, 이런 비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인 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일 겁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는 5개의 재판 중에 가장 많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고 의원직도 잃게 됩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게 돼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가 이 대표의 폐문 부재 등을 이유로 송달이 늦어졌고 이 대표가 변호인을 한동안 선임하지 않자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이 없었다고 주장했고요. 위헌법률 심판 신청한 거 기각되면 헌법소원권에 낼 계획이신가요?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법상 3개월 안에 끝나야 할 2심 재판은 4개월이 지난 오는 26일에야 선고가 나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대통령 선고는 신속하게, 내 재판은 한없이 들어 눕는 침대 축구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중잣 때 참 뻔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선거법에 대해서는 위헌 심판까지 요청했죠? 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자 이 대표는 본인이 유죄를 받은 선거법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2번 냈습니다. 이 조항들은 이미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적이 있어서 여권에서 이 대표가 또 지연 전략을 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이 선거법 2심이 26일 날 선고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빨리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입장에선 자신의 2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의 파면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 대표가 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당내에서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국민에겐 사법 리스크가 더 깊이 각인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도 근거 없는 추측을 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적법 절차를 누구보다 중요시해 왔던 분들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입니다. 그분들의 소신에 따라서 각 하나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야나 모두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결과에는 승복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지정을 놓고 일주일 넘게 우왕좌왕했던 정부가 뒤늦게 산하연구소 차원의 보안 문제였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한 미 대사 대리도 별일 아닌데 과도하게 해석한 거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번 논란이 트럼프 정부의 협상 카드만 얹어준 꼴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먼저 이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지정에 뚜렷한 설명을 못했던 외교부는 어젯밤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느 연구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지 구체적 설명은 없었는데 미국이 한미 간 기술 협력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확인했다며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 측과 협의를 통해서 제외된 선례가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큰 일이 아닌데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에너지부 산하 17개 연구소에 연간 2천여 명의 한국인이 방문하는데 한 부처에 국한된 사안이 국내에서 정쟁화한 상황을 우려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번 논란으로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협상 카드를 내주게 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 스스로가 대미 협상에서 레버리지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문제를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연구소의 한 직원이 1년 전쯤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행 비행기에 타려다 적발된 사례가 민감국가 지정의 결정적 배경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외교부는 가능성이 낮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렇게 한미 양국 정부가 외교정책 사안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에선 여전히 핵 무장론이나 계엄 사태 때문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괴담을 유포해 선동 정치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같이 세워도 시원치 않은 판에 싸움만 벌이는 모습 볼썽 사납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제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미국의 민간국가 지정에 대한 대응을 놓고 외교부와 산업부 등 일부 장관들에게 질책성 발언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에너지부를 상대하는 주무부처는 산업부란 취지의 언급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도 관련 경위를 정확하게 배경과 경위를 저희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없고 반대로 산업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외교부로 공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여권 고위 관계자는 탄핵 정국 국가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부처들이 폭탄 돌리기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외교 정책과 무관한 이유란 정부의 발표 이후에도 민주당은 핵무장론 때문이란 어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윤석열과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을 지목했습니다.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여권 인사들의 핵무장론 주장을 미국이 2년 전부터 취합해왔다는 걸 미 상원 의원을 통해 확인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 아래 끊이지 않았던 외교 참사의 결정판입니다. 앞서 야당의 친중 반미 노선 탓이라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정부 발표 이후 대응을 지켜보자며 수습에 나섰는데 야당의 공세엔 선동 정치이자 괴담 유포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여당이 지방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엔 다주택자 중과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과도한 규제로 지방 부동산은 죽고 똘똘한 한 채 현상만 심해졌다는 주장입니다. 야당은 선심성 립서비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고희동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말을 세웠습니다.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 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세금 중과는 똘똘한 한 채 현상과 서울 집값 급등만 나왔다고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지방주택에 한해 다주택자 세금 중과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가 지방에 추가로 집을 사면 이 지방주택은 주택수에서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넓게는 취득세부터 양도세, 보유세까지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추가 완화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며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지방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이미 그 중과하는 양도세 완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또 종부세도 크게 완화됐죠. 하지만 양도세, 종부세와 달리 취득세의 경우 정부가 중과 완화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택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안을 논의하려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앞서 보셨듯 서울과 지방 집값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여당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양극화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요새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시지가를 보면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서울이 7% 오르고 경기, 인천 등은 모두 올랐는데 세종, 대구, 광주 등 지방도시들은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와닿으실 텐데요. 대구 수성구 A아파트 전용 130제곱미터형은 2021년 17억 7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7억 원가량이 떨어졌고요. 세종시 B아파트 전용 99제곱미터는 2020년에 14억 원에 거래된 뒤 가격이 쭉 하락해서 7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도 침체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도 잘 안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2천여 건인데 이 중에 72%가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지방의 일자리와 인프라가 부족해지면서 인력 유출이 심한 상태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다주택자 과세 정책 때문에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 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심각합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효과는 좀 보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일단 올해 5월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고요. 지난해 1월부터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공급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달에는 LH가 미분양 주택 3,000호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이런 대책이 입법이 아닌 시행령 등을 통한 단편적 방법이란 미봉책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당이 내놓은 대책은 이것보다는 훨씬 강력한 대책이네요. 네, 현행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때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이면 취득세가 대폭 늘어나고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있긴 하지만 양도세 부담도 커지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주택 보유자가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산다고 하면 이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어느 선까지 완화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침체된 지방주택 시장의 일부 매입수의 유입이라든지 미분양 해소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당이 내놓은 이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입법을 위해선 야당 협조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이미 부정적 기류를 보였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 완화책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입법이 되더라도 오히려 지방의 투자 선호 지역에만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고 지방 인프라를 확충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결국에 지방에 선호하는 고급 주택가로 투기가 몰릴 가능성이 있지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에 고급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해요. 네, 지방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인지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온 듯한 하루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고 특히 나흘째 폭설이 이어진 강원도엔 겨울왕국 같은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봄꽃 위에 하얀 눈이 내려앉은 풍경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선홍빛 꽃망울을 터뜨린 홍매화 위로 하얀 눈이 소복히 내려앉았습니다. 꽃잎마다 하얀 모자를 쓴 듯 신비롭습니다. 3월에 따뜻한 봄이 찾아온 줄 알고 옷도 얇게 입고 했는데 홍매화꽃에 눈이 쌓인 것을 보니까 신기하고 매우 아름답습니다. 봄의 전령사인 노란 산수유에도 흰 눈꽃이 눈부시게 피어났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이 이틀 앞이지만 서울 등 중부 지역은 물론 경남과 전남 등 남부 지역에까지 최대 20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때 아닌 춘설에 봄과 겨울이 공존하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봄꽃 보러 왔는데 눈꽃까지 같이 보니까 오히려 더 색다르고 좋은 것 같네요. 나흘째 폭설이 내린 강원도는 깊은 겨울로 계절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높은 산은 물론 호숫가 나무들까지 온통 은빛으로 물들어 마치 동화 속 풍경을 보는 듯합니다. 또 아이도 아침에 학교 가는데 좋아하더라고요. 네, 또 이색적이기도 하고 기분은 좋습니다. 눈은 오늘 밤 모두 그치고 모레부터는 다시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때 아닌 폭설에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남해고속도로에선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 40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눈 내리는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버스 한 대가 2차로 쪽으로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멈춥니다. 그러자 뒤따르던 차량들이 줄줄이 멈춰섭니다. 그런데 대형 트럭 한 대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에 서 있는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박습니다. 트럭이 미끄러지는 걸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 황급히 피합니다. 40대의 차량들이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추돌하면서 12명이 다쳤습니다. 차들이 이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거든요. 그냥 눈이 도로가 하얗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끄러진 겁니다. 사고는 불과 20분 만에 도로에 쌓일 정도로 폭설이 쏟아지며 발생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차량들이 멈춰서 있는 걸 발견한 운전자들은 대응할 새가 없었습니다. 눈이 터널 전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내려가지고 그 교체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막 갖다 때려박더라고. 차 있었으면 우리 거의 죽었을 거예요. 경찰은 한쪽 방향을 통제한 채 4시간가량 사고 수습을 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트럭 뒷부분에 달린 트레일러가 분리돼 있고 바닥에는 기름이 흥건합니다. 출근길 대전 통영 고속도로에서도 화물차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간 전남 화순에서는 시내버스가 수로로 추락하며 3명이 다치는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3차례나 돌려보냈는데 검찰 영장심의위원회가 청구하는 게 맞다고 결론 내리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2일 만에 석방돼 구치소에서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밀착 경호합니다. 관저까지 경호한 뒤엔 윤 대통령과 만찬도 함께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부터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3차례 서울 서부지검에 신청했습니다. 관저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은 서울 서부지법과 서부지검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관저에 배치한 게 아니라 그 총은 원래 평시에 배치돼 있는 총입니다. 하지만 서울 서부지검은 번번이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경찰은 고검의 영장심의위 개최를 요구했고 지난 6일 영장심의위는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증거 확보가 끝났고 김 차장이 도주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도 영장심의위 결정을 존중해 이번엔 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2차례 기각했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경호처는 경호 업무로 영장 실질심사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심사 연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이 구속되면 대통령실에 있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생들이 돌아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교육부는 전국 의대에 공문을 보내 대규모 집단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휴학계를 반려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선 의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전북대가 의대생 654명이 낸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학칙에 따른 휴학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유학이나 임신, 생계곤란이라든가 그런 사유와 함께 증빙 자료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라는 게 방침입니다. 예. 오는 28일까지 복귀를 통보한 충남대 의대의 경우 총장까지 나서 절대로 바라지 않는 부득이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미복귀 시 제적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가 21일, 서울대와 이화여대 27일, 경희대 28일 등 각 의대가 정한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막판 설득도 한창입니다. 학장님께서 14일 날 서신도 구성원들한테 발표하시고 하면서 계속 동면은 하고 계세요. 대부분 대학들이 휴학계 반려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교육부도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의 학사 운영을 방해할 뿐더러 다른 단과대 및 학생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의대생의 96%가 넘는 17,695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만큼 최악의 경우 대량 제적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같은 날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직 대통령과 대립했었다는 점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외면하고 있는데 나란히 텃밭을 찾은 겁니다. 반기는 분도 있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었다는데요.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강연이 예정된 경북대입니다. 한 대표 지지자와 반대 측이 길 양쪽으로 나뉘어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동훈! 한동훈! 한 전 대표는 보수 지지자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음에 죄송하다면서도 계엄 해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대구에서 저를 이렇게 맞아주는 게 어렵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이 감시하고 여러분이 의견을 내주고 여러분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유승민 전 의원은 영남대를 찾아 강연에 나섰습니다. 영남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냈던 곳입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오해를 풀고 좀 화해를 하고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유 전 의원은 계엄 당일 당대표였다면 당사에 있는 의원들에게 국회로 오라고 다 호통을 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중도 확장은 자기 노선이 분명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선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표현을 삭제하고 자유와 창의를 강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성기종 노조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외자 유치가 잘 안 돼요. 노동과 자본의 균형을 맞추는 경제정책으로 전환을 해야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나 기각 전망을 내놓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일 숭실대를 찾아 강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홈플러스 사태 긴급 현안 질의는 출석하지 않은 최대 주주 MBK의 김병주 회장을 향한 성토장이 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사모펀드 MBK의 경영 행태를 질타했는데 채권자와 입점업체 등 속타는 피해자들이 듣고 싶은 해법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로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 중국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MBK 김병주 회장에 대한 질타가 쏟아집니다. 이틀 후인 13일에 중국지사, 홍콩지사를 통해 회의 일정을 잡았고 17일부터 19일까지 출장을 잡은 꼼수를 부렸습니다. 이 오만방자한 태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이 임박했던 2월 20일 날 820원 규모의 전단체가 발행이 됐죠. 부회장님께서는 신용등급 하락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알으셨으면 사기가 될 테니까요. 그죠? 함께 출석한 신용평가사도 홈플러스가 등급 하락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뭐 내부적으로는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 MBK가 보여온 경영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노동자들은 자르고 알짜 점포는 팔고 치킨값 올리고 이러면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병주 회장이 약속한 사제 출연 규모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지만 MBK 관계자들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김 회장이 나올 때까지 무한 청문회를 열겠다며 김 회장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유리입니다. 국회의원들은 흔히 금배지로 불리는 의원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국회 사무처가 직원들과 국회의원실 보좌진도 배지를 착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생각은 어떨까요? 황정민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왼쪽 옷깃에 한글로 국회라고 새겨진 이른바 금배지를 답니다. 국회의장 등을 경호하는 경호원들도 국회 경호처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 직원들도 이처럼 배지를 달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과 국회의원실 보좌 직원까지 5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소속감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직원 배지에는 국회의원 배지에 들어가는 이 무궁화 모양과 구별되도록 국회 본관을 형상화해 넣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 추진될 경우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될 걸로 추정됩니다. 정작 당사자인 직원들 반응은 싸늘합니다. 구시대적 문화에 세금을 낭비하는 거란 지적과 함께 피감기관에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고압적이라고 느낄 만한 걸 최대한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국회가 지금처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고올 리가 없겠죠. 1950년 도입된 국회의원 배지 역시 특권의 상징처럼 여겨진다는 이유로 2016년 폐지가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아직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며 시행이 되더라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할머니 래퍼 그룹 순이와 칠공주의 새 멤버를 뽑는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고 서무석 할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는 건데 오디션에 참가한 할머니들은 저마다 숨겨둔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했습니다. 누가 새 멤버로 뽑혔을지 현장에 다녀온 이심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자에 선글라스를 낀 할머니 6분이 무대 위에 앉아 있습니다. 긴장한 듯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잠시 뒤 받아쓰기 경쟁을 시작합니다. 설거지해, 애 보기해. 다시 물어가며 또박또박 답을 적어 나가는 할머니들. 야속하게 답안지를 걷어가자 원망도 나옵니다. 안 적었는데. 숨은 끼는 노래로 내 나이가 어때서 내와 네가 다가오는 또 막춤으로도 뽐냅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꿈과 열정이었지만 최종 선택은 단 한 명. 5번 이선아님. 올해 77살의 이 할머니는 새 멤버로서 포부를 밝힙니다. 이제 멤버로 이제 선택됐습니다. 형님들 잘 봐주세요. 제가 제일 나이가 지금 어린 나이니까 차츰차츰 배워서 그래 우리끼리는 우리가 같이 협조해가지고 잘해주면 최고지 뭐. 아쉽게 떨어졌어도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 하고 싶으면 다 했어. 괜찮아. 하고 싶어요. 이제 춤추는 건 하고 싶어. 막내 영입으로 평균 나이 83살이 된 순이와 칠공주. 8명 완전체가 된 이들은 우리나라 관광 홍보 CF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해 민간인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연장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공격으로 전쟁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쉴 새 없이 번쩍입니다. 맹렬한 폭격이 이어집니다. 현지 시간 오늘 새벽
이스라엘이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가자 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에 합의한 지 2달여 만입니다. 400명 넘게 숨졌고 매몰되거나 다친 사람도 수백 명에 이릅니다. 어린이와 노인, 여성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 관련 제안을 모두 거부해 공격을 명령했다며 군사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The Israeli Air Force initiated a series of attacks against Hamas targets in Gaza. We will show no mercy on our enemies.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휴전 협상을 깼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양측은 42일간의 1단계 휴전이 이달 1일 종료되자 휴전을 연장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왔지만 조건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Hamas wants Israel to completely withdraw from the enclave before it returns the hostages. Israel said that it wants to completely destroy Hamas's governing capabilities. 외신들은 이번 공습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휴전 연장 협상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곧 전화 통화를 합니다. 미국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러시아는 뜸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우선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도출한 30일 휴전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안에 동의한 지 일주일 만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회담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기회가 왔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We want to see if we can bring that war to an end. Maybe we can, maybe we can't, but I think we have a very good chance. 러시아도 우리 시간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양국 정상 간의 통화가 예정돼 있다고 알렸습니다. 휴전안에 대해선 즉답을 피한 채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쿠르스크 땅 대부분을 되찾았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Мы никогда этого не делаем, никогда не опережаем события. Разговор действительно готовится. 이번 통화에선 영토와 발전소 문제가 논의될 전망인데 외신들은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이 변수로 떠올랐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는 인류를 위한 협상 관여를 자처하면서도 관세 전쟁은 연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주요 무역 적자국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We've got persistent trade deficits with Europe and with China and with South Korea. 그러면서 모든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사실상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질이다, 질. 양을 포기하고 질로 가자는 것도 아니다. 그 유명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입니다. 1993년 삼성이 D램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면서 국내 최정상 기업으로 호황을 누릴 때 내놓아 더 화제가 됐죠. 이를 계기로 샘성은 글로벌 초인류 기업이 됩니다. 잘 나갈 때 위기를 실감하는 게 타고난 경영인의 본능일 겁니다. 2% 부족한데도 안주하려는 삼성을 보면서 이 회장의 결심은 굳어졌습니다. 앞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은 품질과 기술력이 없으면 결코 생존하지 못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면서 우리 모두 고객과 함께한다는 새로운 모습으로 1995년 불량 휴대폰 15만 대를 불태운 애니콜 화형식도 나태해지려는 삼성과 단절하려는 단호한 결심이기도 했습니다. 30년이 지난 2025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직 생애 신경영을 선언했습니다. 전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은 훼손됐고 혁신은 없고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지금은 인류 기업으로 도약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삼성의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됐습니다.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을 이 회장은 요구했습니다. 삼성이 남들의 비웃음을 물리치고 과감하게 1980년대 반도체에 진출한 건 인류의 앞길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인텔은 과대 망상증 환자라고 비웃었고 일본은 한국이 반도체를 할 수 없는 5가지 이유까지 열거했습니다. 그래도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를 보고 도전한 기업가 정신,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한 엔지니어들의 헌신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애국심도 한몫했죠. 밤새 고민하고 고함 지르고 하는 게 나나 삼성이 잘 되려는 거냐. 대한민국이 잘 돼야 국민이 밖에서 무시를 안 당한다. 이건희 회장 말처럼 이제 우리가 무시당할 나라는 더 이상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재용 회장의 신경영 선언이 삼성만의 문제가 아닌 것도 현실입니다.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새로운 정기를 맞아야 합니다. 3월 18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다시 다 바꾸자였습니다. 3월 중순에 이례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역대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노란 산수유도 눈모자를 쓰며 마치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오늘 밤까지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에서 3cm, 일부 지역은 시간당 5cm 이상의 많은 눈이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오전부터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해상으로는 거센 풍랑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4도로 오늘보다도 기온이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구 9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나날이 봄 기온이 짙어지겠고 당분간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8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